정말로 이 책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훔볼트가 직접 쓴 글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 지만지라는 출판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출판사에 대해서는 근데 의외로 이 출판사의 책을 이제 저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고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없는 걸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 지리학의 실온 및 열대 지역 자연도 이제 얇은 책인데요. 조금 읽다가 잤어요. 이 집이 그렇게 어 이제 아주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에도 잘 나와 있지만 훔볼트 필력이 대단하다는데 저는 그 대단한 걸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침착하게 읽으면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읽히기는 했는데 역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연의 풍경들, 자연의 풍경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에콰도르 국기에 침브로스가 있다는 것도 이제 저는 몰랐던 부분이어가지고 참 대단한 나라다. 그 다음에 이 산이 우리에게 이제 되게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훔볼트에게도 의미가 크지만 그런 생각도 해서 이 두 개의 훔볼트의 생생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말고도 훔볼트에 대한 책은 뭐 여러 개 그 큰 지도책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집이 어디에서 좀 같은 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사네요. 뻔히 어딘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뒤집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그림책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훔볼트의 남미 견문록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훔볼트의 대륙. 이 책은 어린이들용이라고도 하지만 뭐 지도가 좀 크게 나와 있기도 하고 다른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도는 안에 내용은 제가 못 보고 훔볼트가 그리거나 여기 보면 훔볼트가 시켜서 또 그리지 않습니까? 막 화가나 고용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사진이나 그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려고 했는데 그림만 봤고요. 그림만 봤고 그 다음에 볼까 말까 한 책 중에 이게 데이지카 아키라라는 분의 훔볼트의 세계. 지금 전체 책은 남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요거도 훔볼트가 직접 썼던 기획문을 연구를 한 거여서 요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12월에 이제 중순에 방학을 하게 되면은 방학 때 또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 울창창 하시겠습니다만 훔볼트를 천천히 읽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자연학의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본 책은 이종찬 선생님의 훔볼트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훔볼트에 대해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훔볼트 이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의과대 교수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열대학이라는 거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종찬 선생님. 이종찬 선생님은 이 책을 비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훔볼트 자체보다 지엽적인 걸 너무 많이 다뤘다라고 하고 훔볼트의 그 열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맥락하고 당대 과학사를 좀 더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그 당시의 과학관을 볼 수 있기에는 좋았는데 저는 이 모든 책 중에서도 다른 의미에서 안드레 울프의 자연의 발명이라는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책을 또 한 줄 한 줄, 요즘 우리 세미나에서 제가 그냥 한 줄 한 줄 읽고 있네요. 그냥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면 어떤 해석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각자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 책이 이제 훔볼트가 쓴 책이 아닌데도 왜 중요하냐라는 점에서 퇴근 후 인류학의 가장 큰 테마인 연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해주는 책이고, 그 연결이라는 걸 과학사적이고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좀 크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있는 책이어서 훔볼트보다 이 책이 훔볼트가 쓴 것보다 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부분은 훔볼트가 이제 원래 읽는 범위는 훔볼트가 돌아와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특히 프랑스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뭐 고민이 뭐냐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 중간에 이제 아메리카 들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훔볼트가 역사에 얼마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를 되게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범위가 훔볼트의 역사관, 훔볼트의 인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훔볼트의 역사관과 훔볼트의 인간관이라는 건 다시 우리가 침보로서로 가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우리의 오늘 강독 범위는 지난주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침보라소로 다시 갑니다. 침보라소 146조. 그래 실제로 오늘 그 세미나 범위는 뭐 아니 이게 제가 다시 준비하려고 해도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양이 하루 종일 진짜 화장실 몇 번 간 게 다일 정도로 정말로 그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도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 있는데 너무 조금밖에 읽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양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그 특히 중남미, 그러니까 남미 혁명사 남미 혁명사랑 그 다음에 나폴레옹 실각, 그 다음에 독일 국가, 그 다음에 뭐 미국사, 온갖 역사가 다 나오는 바람에 그 하나를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이게 이제 아주 추천할 만한 책이고, 이 18세기라는 시대, 19세기 이 근대가 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주류 역사관, 서양에서의 주류 역사관, 서양에서의 주류 과학관이랑 훔볼트는 완전히 다른 궤를 걷는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된 역사관이랑 주된 자연관이랑 훔볼트가 얼마나 다르게 생각했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분량을 같이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과 관련해 가지고 훔볼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훔볼트가 본격적으로 남미를 갔다 온 그 탐험기를 이제 유럽에 와서 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책으로 펴내기 전에 그 시대는 린네가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류학의 시대였나 보네요. 분류학의 시대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분류를 한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이제 자가 돌아다니는 거죠. 자가 측량의 표준 같은 것을 린네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걸 보고 인문과학을 하는, 원래 이 두 학문이 따로 떨어져 있는 학문은 아니죠. 괴테도 소설 쓰고 광학, 뭐 색채, 뭐 건축 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학문이 다 문사철 통합인데, 이 시대에 이제 약간 영역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과학이 급부상하면서 나머지가 따로 이렇게 범주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연결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시대의 분류학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여기서 1번은 분류학이 어디를 분류하고 있냐면 자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의 출현과 동시에 자연이라는 개념이 독특하게 새로 재정의되는 시대였나 봐요. 자연은 측정기구를 사용하면은 진진쌤이 측정을 하든 오선민이 측정을 하든 똑같은 결과값을 나온다라는 그 방식으로 린네가 라고 하는 어떤 그 과학자들이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대상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류학의 주된 대상은 물질적 존재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간도 물질적 존재라고 해서 영장류 다음에 뭐 동물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물질화 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물질로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탐구가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그걸 우리가 읽은 범위에도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훔볼트 직전에 서양의 지식계에서는 커다란 연구의 영역, 탐구의 영역이 두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는데 하나가 자연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인간이죠. 인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원래 함께 설명되고 있었고 기독교에서나 전통적인 그 알매 체계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이제 한 세트로 다 설명을 해두던 것인데 과학과 함께 요 영역이 자연으로 특수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측정의 자를 가지고 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연의 영역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 변화라는 것도 단순한 법칙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 진보한다든지 발전이라든지 시간이 흐르는 문제는 인간적인 삶에만 할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은 주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을 카테고리화하는 요걸 이제 계속 일어나고 그 외의 것에 인간적 삶 안에서 어떤 것이 후진적인 것, 어떤 것이 발전된 것, 이런 것을 천천히 이제 특별하게 따져 묻는 것이 또 이 지식의 두 범주인데 훔볼트는 태생적으로 혹은 기질적으로 이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하나다라는 주장을 이 남미에서 자신의 측량을 통해서 깨닫고 자연 그림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결과가 자연 그림이고 훔볼트한테는 그 시대에 자연과 문화의 영역은 통역 불가능, 완전히 딴 거라고 하는 그 주류적 과학계의 인식, 그 다음에 지성계에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인식을 아니야, 그게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거를 자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만물이 모두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자연은 객관적 대상이고 인간사, 문화사는 주관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관념에 따라서 후진적이다, 더나 발전이다 이렇게 판단의 대상인데 이 두 개가 유기적 하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인 거야? 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번 주에 하나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 그림을 통해서 개념적으로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대상을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자연과 문화의 분리된 경계를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토론이 상상력이 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중요하게 기현 쌤이 질문해 주셨고 저도 만들어 본 것은 자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는 그대로의 침보라수 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거저거 정보를 잊도록 한다는 점에서 연결이라는 거는 자연하고 인간이 그림을 통해 혹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해내는 것이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훔볼트가 주장한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조금 했고 상상력은 연결 방식을 촉발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는 범위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정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훔볼트가 엄청난 방식으로 글을 쓰죠, 글을. 그래서 훔볼트 답사단이 여러 가지로 훔볼트에게 배울 것이, 아 진짜 제가 이 책 안 읽고 그때 이름 이걸로 하자고 막 이렇게 막 싸바싸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얻어 걸려도. 그런데 글을 쓰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우리한테는 성인이다, 성인. 그래서 훔볼트 우리도 제사도 지내고 이 기일에 맞춰가지고 그런 게 좋겠어요. 주기를 따져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훔볼트가 어떤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엮고 있는지,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읽을 우리 분량을 강독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이 연결의 방식 때문에 훔볼트는 아메리카의 노예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 불평등 차별 착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령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연결의 사명을 인간답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는 점에서 혁명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쌤. 그래서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된다, 체력이. 이 체력이 진짜 대단한가 봐. 잠을 따로 안 자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그냥 일하고, 잠이 오면 또 자고, 이 바닥에서 자고, 이분이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연구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얼마나 꼼꼼한지, 그 봉플랑, 봉플랑, 봉플랑은 그 뭐 표본 이런 거, 집에 가서 보면 이 뭐야 이거. 다 깨져 있고, 다 찢어져 있고, 막 손도 막 거칠고, 봉플랑이 의외로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곤조가 있달까.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그래서, 시키는 거 잘 안 하고, 걔가, 훔볼트가 막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게 2달이면 끝날 걸, 뭐 몇 년을 잡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중간에, 애걸, 이거 잘 들리세요? 요 정도도? 예, 애걸, 복걸, 뭐, 빌고, 달래고, 협박하고 해도 봉플랑 안 해. 그래서 몇 페이지 넘어가면 그 일 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훔볼트도 힘들어. 하여튼 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자료, 그러니까 한 번에 3권, 4권 쓰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은 뭐 34권짜리 뭐 한 질 뭐 이러고 하고, 코스모스 막 이만하고 막. 우리도 그런 humboldt를 본받아가지고 한 번에 숙제 책상 위에 이제 3-4개씩 열어놓고 이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제가 이거 표시했는데 훔볼트 노트 하다가 필요하면 종이 책에 찢어가지고 붙이고 우리 그렇게 훔볼트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하자요. 자, 그럼 침보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보로서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제 깃발을 만들면 뭐 언젠가 가려고 한다는 마음으로 그 침브로스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희가 우리의 성지다, 성지. 진짜 그 마음에 성지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카프카 그 제가 그래 프라하에 가야지 내가 성지순례 갔더니 에게 꼴랑 그 상상으로 그 도시를 다 살아가지고 정작 도착하니까 뭐야 이게 너무 별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성소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제 끌어간 힘이 있으니까 침보로스가 가장 중요하다. 침보로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침보로스인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 왜 가장 높은 산이 훔볼트에게 필요했나? 기현쌤 많이 드세요. 바쁘게 드시고 계시네요. 네네. 훔볼트 답네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부분 가도록 하고요. 147쪽에 첫 번째부터 밑에 셋째 줄 보면 훔볼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특이한 체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훔볼트가 나 히말라야 가겠다 이러면 보통 한 10년 걸렸는데 이제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게 되게 꼼꼼한 사람이고 철저하고 본인이 또 체력하고 지력하고 다 그리고 훔볼트가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잖아요. 본인의 머리가 혀가 머리를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책에 나오는데 훔볼트는 정말로 언어를 잘해가지고 훔볼트가 쓴 많은 책이 불어 영어 뭐 이렇게 돼 있대. 독어 이렇게 라틴어 뭐 이래가지고 훔볼트 지필 자체가 독어로만 다 돼 있는 게 아니다. 훔볼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신 놓치면 딴 나라 말 하고 있고 왜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뭐 좀 들으려다가
잠깐 돌아왔더니 어느새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헉! 아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나 봐. 그런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인간을 보는 즐거움이 있죠. 자, 훔볼트는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대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그리고 이 훔볼트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아는 게 많고 발견하는데 이 책 중간중간에 이 안드레 올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훔볼트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관심을. 그래서 훔볼트의 모든 책이 어렵게 안 쓰여졌다는 게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 각주로 돌린다는 거예요. 훔볼트는 기본적으로 대중서를 지향해. 자기가 이야기 나눌 사람을 이렇게 폭넓게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기의 관심을 누구와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훔볼트는 뭐 저를 만나더라도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훔볼트는? 그 정도로 자기의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인상적이어서 질문과 지식에 빨려 들어간다. 이것도 제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시대 있지 않습니까? 17, 18, 19, 20 초반에 보면은 인류가 지적인 열망으로 터져가요.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막 터져가고, 탐험의 시대고, 제가 이렇게, 그, 제가 진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개국공신들, 그 중에 지금도 그, 집회에 있죠.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베개가 없었대, 베개가. 잘 필요가 없는 거야, 공부하느라고. 베개는 누구 거야? 내 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거의 사전이 없는데 번역하고 가능해요, 이게? 네덜란드어 짬밥으로 영어를 번역하고 이게 그 너무 격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고민에 완전히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공부하던 시대의 포문을 지금 훔볼트가 엄청나게 이제 여는 거죠. 진짜로 이제 엄청난 지적 열망이잖아요. 근데 요새 공부를 AI가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공부 안 해, 사람은? 걔들이 공부해?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 신비로운 힘, 이게 뭘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147쪽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이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한 인간에게. 그래서 아까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욕망에 충실한다 하면 이 정도는 진짜 공부한다. 그런 그 의식이 있을 필요가 있죠. 자, 149쪽입니다. 149쪽에 훔볼트는 엄청나게 관찰을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에 금속이 칼바람에 냉각이 돼가지고 그걸 만지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막 만지고 고산병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 문단 끝에 바위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 걸어찬 이거 그냥 지나가다 돌 찬 거 아니야, 돌 찬 거. 근데 얼마나 멀리 들어간지 이런 것도 일기장에 다 썼나 봐, 훔볼트가. 그러니까 돌이면 어떻고 측량기면 어떻고 이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 이 터질 듯한 열망. 그래서 이 산에 갔을 때 그 훔볼트가 너무 그 기뻐한 쪽 150쪽에 훔볼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지금 너무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 데를 못 가게 됐을 때 두 번째 문단에 훔볼트가 고도계를 딱 꺼내 보니까 우와, 5,917m다. 그런데 이게 지금껏 어느 누구도 심지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기구를 타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높은 곳은 올라간 본 적이 없었다. 요 문장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자연에 대한 훔볼트 태도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연에 대한 훔볼트의 태도, 훔볼트가 인간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최고다. 이 지금 놓여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동열의 인간들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 욕망 자체가 근대적인 거죠. 근대적인 거.
히말라야에 사람들이 성스럽기 때문에 그 산에 안 올라갔어요. 신보로소에 안 간다고, 그 원주민들은. 신이 사는 데인데 내가 가면 안 되지인데. 이제 그 자연이 신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발길로 확인되는 시대에 이제 훔볼트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읽었을 때, 아, 훔볼트도 인간적 지위를 되게 중요시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 이 지나가면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훔볼트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흡수했고 엄청나게 연결시키려고 했다. 밑에서 다섯 줄. 자연은 복잡하게 연결된 생명망이고 생상을 움직이는 전지구적 힘이라는 것을 이 심보라소에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산의 높이는 단지 고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높다는 것 자체가 그 위치에서 조망되는 세계 전체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래서 공간이 확 이렇게 아주 큰 연결의 이미지로 그 높이를 가지고 온다고 훔볼트는 이제 154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 끝에 셋째 줄에 좀 더 높은 곳. 그래서 훔볼트는 자연의 모습을 그러니까 높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왜 높이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세계 최고봉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높이 자체가 목적이죠. 근데 훔볼트한테는 높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는 위치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높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152쪽에 두 번째 문단의 훔볼트는 살아있는 전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 문단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구상에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날 때, 자, 원초적 시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심지어 훔볼트는 돌도 들어가요, 돌. 그 자연에 존재한 모든 것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훔볼트의 정의가 있고, 이 정의에 기반하면은 그 셋째 줄에 무작위로 뿌려진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무작위라는 점에서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습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고 그거를 생명체는 넷째 줄에 보편적이다. 보편의 의미는 뭐냐면 풍부하다. 그러니까 훔볼트의 자연의 인간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훔볼트한테 중요한 거는 자연이 연결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전체의 인간의 위치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위치를 훔볼트는 과학자로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미의 혁명, 미국의 여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다시 왕정 복고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구체제로 돌아갈 때 훔볼트의 그런 태도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무작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위치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주, 다섯째 주 생명은 어디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 어디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동등한 무작위성 속에서 연결을 파악한다. 우리가 이 훔볼트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의가 만물의 영이 있다라고 해서 그 영이라고 하는 정신성, 만물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능력, 의지 이런 정신적인 걸 만물에 부여하는 것이 애니미즘적 태도인데 그 정의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국면에서 가진 그 정의의 효과는 뭐냐면은 만물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는 이 이론이 자연과 동물, 돌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동등하다라는 태도를 우리한테 갖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해 볼 만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난데 네가 너이듯이. 그런데 이제 동등하다는 게 애니미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애니미즘 이론의 어떤 그 효과고 동등하다는 것일 수 있으려면은 만물이어야 돼요. 애니미즘이. 만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만 개는 숫자라기보다 많다잖아요. 많다. 다양해야 돼. 다양해야 동등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학교를 나와야 된다, 말을 알아야 된다, 국민교육 봐야 된다, 이런 평등은 아니고, 다양함과 동등함을 만물에는 영이 있다, 이 태제로 만드는 것이 저는 애니미즘 이론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훔볼트는 영에 대한 얘기 안 했는데, 훔볼트 이론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훔볼트가 얼마나 동등하다는 것을 중시했는지. 그래서 노예제 반대. 두 번째, 동등하지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양하다. 그래야 연결될 수 있다. 요게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청킹 맨션도 대단하죠. 타인의 자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삶에 대해서 고스란히 인정할 준비가 돼 있나? 네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네가 내 뒤통수를 쳐도. 이래서 존재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책이 청킹 맨션이었는데, 그걸 포함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 않으면 동등할 수도 없다는 주장까지도 애니미즘으로도 가능하고 훔볼트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훔볼트의 자연과는 매우 급진적이다. 이 동등한 이 시대가 노예제가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우생학이 막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등하다고 이 메시지를 쭉 밀어가는 엄청나게 힘이 센 이론이 그의 침보레소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훔볼트 답사단 아니면 우리가 산에 갈 때는 단지 높다 이렇다기보다 다양한 느낌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높이로 가자. 이런 식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다 동등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이 두 번째 문단 152줄 두 번째 밑에 두째 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옵션을 그 훔볼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꼭 글을 쓰고 싶은데 애니미즘 이전의 애니미스트로 훔볼트를 우리가 읽었던 유기쁨 선생님의 현대세계와 애니미즘에서는 애니미즘이라는 말의 기원을 좀 뒤로 봅니다. 뒤로. 그 단어는 발명된 말인데 훔볼트 이후에 그런데 훔볼트의 정신이 너무 애니미스트 같다라고 생각을 제가 조금 하기도 해서 이 애니미스트로 훔볼트를 써볼 수는 없을까? 만약에 제가 훔볼트에 대한 정기를 쓴다면은 그런 생각도 했던 152페이지 아주 좋은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이제 훔볼트의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훔볼트가 이거 참 인상적이죠. 처음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산에 가본 적이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걷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마치 이렇게 칼로 이렇게 케이크 쫙 가운데 자르듯이 이게 얼마나 많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까? 코앞을 보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게 있고 이 그림이 저는 완성된 그림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가로로 왜 이렇게 위도도 맞춰보고 세로에 어떤 정보 적을지 대충 스케치하잖아요. 이런 건데요. 자, humboldt는 이제 연습을 이렇게 humboldt가 그림을 되게 중요시했던데 그 그림 뭐냐면 손 그림이죠. 손 그림. 그리고 이게 팝업북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팝업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 humboldt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좀 접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열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거저거 이렇게 이어붙이도록 하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게임도 하고 뭐 뭘 할 수 있는 책. 읽는 거 말고 접었다 펼치면서 그런 책을 훔볼트가 그렸던 것 같고 제가 선생님들께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나요? 그 청주박물관에 야마나시 특별전에 갔던 어떤 지도가 있는데 후지산 올라가는 지도인데 그게 승려가 올라갈 때 아니면 포터가 올라갈 때 펼칠 면이 달라가지고 지도인데 이 되게 재밌게 접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훔볼트도 비슷한 거를 그렸는데 이게 침보라쏘 이해하려고 그린 지도 아닙니다. 침보라쏘는 그냥 모델인 거예요, 모델. 자연 전체를 표상하는 산이죠, 표상하는 산. 이 침보라쏘의 지도를 보면 만약에 제가 북위 몇 도에 산다. 혹은 제가 있는 곳의 세종시의 뭐 고도가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침보라쏘 지도를 펼쳐서 아 내가 이 지구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지도인 거죠, 지도. 이거는 침보라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연 전체, 생명의 위치에 대한 어떤 이 그 표죠, 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선민이 이 지도를 보고 자기 위치를 아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지. 친보로서 이해하려고 그린 것이 아니다. 이 지도를 보강하려고 다른 데도 히말라야도 가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산맥도 넘어야 돼. 이게 이 지도의 확인과 보강을 위해서 가는 거죠. 새로운 지질 현상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계속해서 최종 버전으로 만들고 또 책으로 출간해. 이용하라. 이렇게 하고 훔볼트 대학도 있고 이거는 형이 만든 대학이죠. 형이 만든 대학. 뭐 형제를 기념하는데요. 만약에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아 진짜 이거 어디 있나. 물 재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훔볼트는 153쪽의 첫 번째 문단 넷째 줄에 침보라스의 상이한 식생대가 고도, 기온 등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 이 모든 정보들을 다른 나라의 중요한 산들과 연결시켰다. 연결.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이 산과 저 산의 맥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저는 읽었고 153쪽 두 번째 문단은 더욱 중요하다. 자연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대륙들이 각각 상응하는 기후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는 자연 그림이 처음이다. 그래서 과학 정보를 그처럼 이게 좋더라고. 단순하게. 아니, 이게 엄청나게 압축한 건데, 심플하면서도 이해하기 좋게. 단순한데 다양해. 풍부해. 자, 훔볼트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측정값들은 자연의 위치들을 단순화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지. 부기 몇 도, 체중 뭐, 그람 몇, 뭐, 이런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숫자 우리 뭐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뭐 1시간으로 어떻게 오송에서 서울까지의 그 경험을 다 표현해? 이러는데 1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단순하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어. 그래서 humboldt의 측정은 표현 도구다. 자, 그 다음에 훔볼트를 시각적으로 되게 촉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훔볼트의 상상력은 시각적인 겁니다. 훔볼트는 연결시킬 때 지금 이제 제가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훔볼트의 글이라든지 훔볼트가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다 시각 묘사예요. 시각 묘사. 우리 이제 그 중학교에 그 국어 시간에 보면 공강박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 쓸 수 있는 상상력 중에 감각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건데 청각, 촉각 다 있잖아요. 훔볼트는 주로 시각적인 거를 쓴다. 그래서 훔볼트의 상상력은 대단히 이미지화되어 있고 훔볼트의 글을 읽으면은 그 이미지가 읽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구되면서 구체적인 자연 현상이랑 연결되게 하죠. 근데 어떤 상상력은 청각에다 초점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 바로 과거의 어떤 시절, 어떤 풍경을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훔볼트는 그림이다. 그래서 상상력이 지난주보다 좀 더 들어가면은 시각을 강조할 수 있고, 그래서 훔볼트는 시각을 중시합니다. 156쪽의 두 번째 문단에 계속해서 훔볼트는 통합된 전체다. 자연은 생명망이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끝에 이 참 아니 어떻게 그 그의 호주머니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바지를 세탁기에 그냥 넣었다간 큰일이 난다. 이런 거고. 훔볼트 호주머니에는 156쪽에 마치 어린아이들의 그것처럼 식물, 돌멩이, 조기종으로 가득 차 있다. 뭐 귀해가지고 잡동사니가 가득해. 하지만 아무리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도 그에게는 연구 대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자연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이것도 시각이잖아요. 물론 테피스트리는 이게 천조각이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라퓨타 시작할 때 테피스트리가 나오죠. 이렇게 천으로 짠 직물 카페트. 그렇게 이제 짠다라는 이미지의 비유로도 많이 쓰는데요, 테피스트리가. 그런데 이게 무늬죠, 무늬. 그러니까 그냥 짜는 게 아니고 테피스트리에 어떤 무늬가 있다는데 그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각자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게 전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전체. 이게 동등하다는 거의 이미지죠, 이미지.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쓸데없어. 뭐 이런 걸.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존재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작지 않다. 이런 자연관 속에 노예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의 노예제 반대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노예를 구하라는 거지. 노예는 잘못됐다. 이런 일반론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왜 제퍼슨하고 비교하잖아요. 제퍼슨 좀 더 추상적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퍼슨이 구입한 도구가 다 그 농기계도 좀 큰 사이즈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연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침보라서를 보면 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모든 것이, 진짜 가을에 이제 그 길가에 낙엽이 한번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유가 있게 존재한다. 이게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훔볼트는 이때 이제 적도를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갑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 책 제목이, 우리가 글을 쓸 때, 정말 탐내볼 만한 제목이죠. 정치와 자연. 그럼 이제 각이 엄청 커지죠. 정치와 자연.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제 거의 이 8장 다 가지고 온 건데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만물의 동등함과 모든 것은 생명으로서의 연결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거기가 예외일 수가 없고 인간도 다른 동식물과 동등한 차원에서 와야 된다. 유래보 오기 직전에 163쪽에 이제 미국을 들러오게 되는데 16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정치와 자연은 하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앞에 거 가지고 풀 수 있죠. 동등하다. 동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동등할 수밖에 없다. 동등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자 165쪽 같은 경우에 훔볼트가 미국을 되게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대하고 제퍼슨도 훔볼트를 되게 기대해요. 그 두 사람이 되게 닮고 서로 이제 이해하는 바가 큰데 165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훔볼트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자마자 제퍼슨과 이거 대통령이랑 바로 서신을 교환하고 제퍼슨은 바로 워싱턴 DC로 초대했는데 제퍼슨은 훔볼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민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은 성숙. 그러니까 인간사에는 미숙과 성숙이 있나 보네요. 자연은 그게 인간적 의미에서는 없죠. 송아지가 어리긴 한데 걔를 일반적으로 곰보다 미숙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송아지로서의 완전하죠. 자연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퍼슨의 이런 인식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퍼슨의 성숙은 민주주의의 공화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화정. 이 나중에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다시 왕정복고로 돌아가는 1810년대 말 20년대 이전에 훔볼트가 정치가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공화국 재건이었어요. 공화국 재건.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을 오늘 범위에 3번 나옵니다. 서신공화국.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이게 그냥 유명한 서신공항이 뭐냐면 국적, 나이 불문하고 인류는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을 훔볼트가 되게 많이 키운 거고 서신공화국은 당시 유행하던 말이에요. 국적 불문, 지식은 공유제다. 서신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훔볼트 그 다음에 공화국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시민적 평등에 대한 얘기도 훔볼트가 강조하고요. 나중에 자연공화국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연과 공화국이는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꼭 비유할 수는 없는데 브루노 라투르라는 인류학자의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다라는 책의 끝에 사물들의 의회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의회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사물들과 인간이 동등한 훔볼트식으로 말하면 공화국적 관계 동등한 반열에서
좋은 삶을 논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걸 라투르식 버전으로 그 사물들의 의회라고 말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 같고, 훔볼트는 그게 자연공화국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훔볼트가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이 자, 그래서 제퍼슨이랑 되게 많이 닮은 것은 뭐 현대 민주주의랑은 좀 다르지만 이 시민적 평등 166쪽에 제퍼슨이 그래서 워싱턴 DC를 되게 촌스럽게 꾸몄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가능한 자가야 되고 분위기가 수수하다. 이게 이제 훔볼트가 좋아하는 인간적 삶인가 봐요. 그리고 제퍼슨도 뭐 대단한 과학자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과학이 급부상하는 시대여서 과학자가 정치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어머야 강요였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72쪽에 훔볼트는 미국에서 자기 노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단 밑에 넷째 줄. 자기 노트를 베끼고 지도 복사하는 거 뭐 하라고. 이게 근데 되게 민감한 사안의 지도인데 다 공개하고. 그 훔볼트는 자기 지식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거죠, 우리 거.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훔볼트 172쪽에 훔볼트가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막 다 섞어 쓰고 대단하다. 그리고 훔볼트에서 여기 서신공화국 173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우리는 국경과 종교와 언어를 초월하는 서신공화국의 시민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지식인들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프랑스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서신공화국의 주민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되면 완전히 경색을 해가지고 불몽학 뭐 이렇게 다 이제 영토로 이렇게 찌그러지죠. 서신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고 174쪽에 훔볼트는 세 번째 문단에 미국을 도울 수 있어요. 훔볼트는 미국이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남이 어딨어. 다 이래서 행복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미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해 볼 만하더라고요. 사회의 완성, 자연에는 완성이 없는데 근데 인류일 경우에는 그 종 독특한 과제로 완성의 과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군주 폭정 이건 안 된다고 훔볼트는 침보라스에서 이제 확실하게 생각했다고 이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도 보시고 다른 책들도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새 제가 꽂힌 땅을 사랑하기. 나는 이 아름다운 땅을 너무 사랑해. 진짜 이 풍경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난 진짜 풍경을 사랑한 적이 없네. 이런 생각이 그 해녀의 다큐를 보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 외국을 너무 사랑해. 이 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이라고 방평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되게 인상적으로 보신 것도 있고, 소로도 그렇고, 미국의 자연주의자들이 우리를 훔볼트가 사랑한 땅이잖아. 우리는 훔볼트가 사랑한 땅의 사람들이야. 이래서 거기서 더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원래 훔볼트 사후에 그 기사나 무슨 그 세레모니가 뉴욕 타임즈 실리고 이런 것도 그쪽에 이제 훔볼트가 우리를 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훔볼트가 농민공화국 이런 말도 써요. 농민공화국은 뭐냐면은 훔볼트는 중농주의자죠. 중농주의자. 상업 반대.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과 인간의 기계적 착취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은 기본적으로 땅과 직접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농업은 뭐냐면 소농이죠. 소농. 소농입니다. 소농. 그래서 훔볼트는 인간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의 물리적 방법으로는 소농, 농업이고 작은 농부.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글쓰기죠, 글쓰기. 혹은 예술활동. 상상력으로 연결된다, 자연과. 그런 얘기를 해서 농민공화국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훔볼트는 175쪽에 광산 안 돼, 안 돼. 본인이 이제 광업학교 출신임에도 광산 안 돼. 그래서 러시아가 광물 채굴할 때도 근데 그 꽉 막힌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대충 둘러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나이도 그때는 많이 들고 176쪽에 훔볼트는 땅이 황폐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악하는 거죠. 인간의 착취에서. 그래서 훔볼트는 두 번째 문단에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금으로 취한, 그러니까 돈 되는 작물, 이 식용작물,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작물 덜어내는 거에 막 경악을 해가지고 플랜테이션 때문에 사라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단일 재배의 황금 작물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당연히 humboldt가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한 종이, 그러니까 국왕의 목소리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거나 왕국을 다 도배해버리는 거는 안 돼. 그래서 군주제 반대고, 식물에 있어서도 단일 재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humboldt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humboldt는 그 다음 문단이 이 자연과 침보라스에서 갖고 오면은 식민주의와 환경 파괴는 연결을 완전히 파괴하게 되고, 그의 사고는 요거가 humboldt의 철학이자 자연학의 핵심인데요. 복잡한 생명망으로서의 자연을 입증하고 이해를 정교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그 기현 선생님께서 평소에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자연과학이 당시에 이렇게 추구를 이제 안 하고 자연과학만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humboldt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자기 과학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거는 인간의 위치를 잘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나의 위치, 내가 해야 될 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의 과학이 있기 때문에 humboldt는 과학지상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성숙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176쪽, 177쪽, 그래서 humboldt는 이제 환경 파괴 이런 거에도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117쪽의 두 번째 문단, humboldt는 자연, 생태학적 이슈, 황제의 권력, 정치 간의 상황에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humboldt는 농업,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제퍼슨도 humboldt와 비슷한 말을 했다. 뒤에 humboldt랑 다 관련이 있는 사람, humboldt와 철학을 공유한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쓰죠, 많이. 그래서 humboldt랑 직접 연결이 거의 없었던 그 남미의 혁명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냥 조금 영향받은 건데 되게 챕터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humboldt랑 정신세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이 많이 쓰신 게 아닐까요? 제퍼슨은 농업을 가지고 있어야 도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humboldt의 자연적 관점은 윤리를 포괄한다. 그리고 178쪽, humboldt는 개인이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유재산 뭐 이렇다기보다 자기가 가꾸는 한 떼기에 땅덩어리가 있어야 이 연결을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182쪽에 이게 이제 humboldt의 기본적인 인류가 아니고 노예제는 자연에 역행한다. 자연에 역행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악하고 타당성에 이 메시지 너무 세잖아요. 이게 그 흑인은 백인보다 심신이 열등하다라고 믿었던 제퍼슨과 달리, 그러니까 humboldt가 제퍼슨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혁명에 있어서도 대단한데요. 자연에 역행하면 안 돼. 자연은 관계와 연결이 전부야. 생명망이야. 여기에 역행하는 것을 돌려가, 그러니까 다시 돌려가 혁명이죠. 그러니까 humboldt 할 때. 그래서 그 볼리바르 있지 않습니까? 볼리바르 씨. 이 분의 혁명론의 근거는 뭐냐면 자연을 보라고. 혁명의 이유가 자연에 있었죠. 그 볼리바르한테. 그래서 요 문장을 그 볼리바르가 나오는 3부 12장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이문세는 이걸 해야 돼. 그 이유가 자연에 있어. 자, 내가 어떤 글을 쓸 거야. 그 이유가 자연을 보라.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윤리적이고 타당한 건 없다라고 humboldt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humboldt의 자연의 의미는 humboldt에게서 자연의 인간적 의미는 첫째, 인간이 해야 될 바를 설명해 준다. 두 번째가 인간이 해야 될 목표를 정해준다. 두 번째가 그 방식을 표현해 준다.
두 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자연에 있다. 자연에 역행하지 마라. 훔볼트는 이 세상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인종이 없고 우월하거나 열등한 동식물도 없다. 국적, 피부색, 종교와 관계없이 이게 공화국이고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여러 식물들이 본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지리적, 기후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응했다. 인간도 그와 같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다른 인종에 군림하는 인종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종은 각각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연결될 자유입니다. 연결될 자유. 이렇게 봤을 때 이 엄청난 훔볼트의 혁명론 인류관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훔볼트는 유독 식물을 사랑해? 이제 동물로 쭉쭉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주로 식물학자를 더 많이 얘기하고 봉플랑은 또 그 정원 가꾸고 그렇게 해서 자연은 훔볼트의 교사다. 훔볼트는 자연으로부터 어떤 교훈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자유의 소중함이다. 자연은 자유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균형은 다양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양성은 정치적 도덕적 진실의 청사진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끼나 곤충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참나무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자연 속에서 각각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모여 전체를 이룬다. 인간도 자연의 작은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훔볼트에게 자연은 그 자체가 자유로운 존재들로 이루어진 자유공화국이었다. 이 자유공화국이네요. 자연이 자유공화국이다. 그래서 자연이 공화국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유의 공화국이다. 이래서 인간은 공화국의 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 책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심보라소 부분이 훔볼트에 대해서 훔볼트가 과학적 업적이 뭔지도 알게 해주고 훔볼트의 인류관도 동시에 알게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유공화국의 일원이라고 한다는 이 메시지가 과학에도 적용되고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사를 거대하게 나누는 분류학을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으로 훔볼트는 연결시켜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둘이 다르죠. 돌이랑 인간은. 그러나 공화국의 일원인 한으로서 둘은 동등하고 연결되고 내가 연결의 자유가 있듯이 상대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꾸역꾸역 해왔네요. 자,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아무튼 나폴레옹이나 볼리바르 맞아요? 네네. 어, 유튜브도 좀 오,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여러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웅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와서 쫙 나타내 주기를 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명령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기준, 하나의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라든지 각각의 또 주체의 영향이랄까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거를 기회가 없고 스스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공화국이 되려면 각자가 다양성,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요즘 제가 맨날 그 최후의 툰드라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 가디언스 오브 툰드라까지. 그걸 보면 어린애부터 어 어른 거기 그 자연 속에서 그 툰드라에서 살아가려면 그 동토에서 살아가려면 각각이 술록은 술록 나름대로 이끼 뭐 이 바람 눈 이게 전부 다 작용을 네네, 해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애들도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네, 노동이 아니라 노동과 일과 이 같이 돌아가는 것들이 놀랍도록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키 맨션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보스가 뭘 명령하거나 보스를 따르지 않고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각각이 되게 역량이 있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그때마다 뭐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그 독립시들의 다양성과 능력과 또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 어,
그 셔킹메이션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화국 개념이. 네네. 맞습니다. 그 공화국이, 어, 그렇죠. 그 군주제에 대해서 훔볼트는 학을 떼다가 나중에는 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했다가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를 본인이 하는 그게 어떤 게 훔볼트한테 가장 싫고 짜증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계속 앞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럴 때였을 것이다 이 자유주의자가 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면은 내가 나답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때 humboldt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고 정말로 삶을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아서 이 범위에서 참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들게 해라 이런 거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용법이 있는데요 현대적으로 근데 내가 알아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런 것이 참 갖기 어려운 감각이고 자유라는 단어의 용법도 지금 훔볼트가 되게 다르게 쓰잖아요. 자유는 집 나가서 찾는 거라고 그런 용법이 또 있잖아요. 없어 그냥 다 됐고 내가 그냥 알아서 나 혼자 이게 아니고 자유는 공화국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걸로 설정된다는 의미에서 그 강필쌤이 지금 알아서 나답게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실제로 요 모델로 민주주의를 쭉 밀고 가서 생각해야 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거는 과정의 모델이다. 추구의 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왜 그 이렇게 네네. 관점에서 말씀 중에 아니, 그 연결을 셔킹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요번 주제가 연결이잖아요. 근데 연결이 그냥 생각해 보면 누구누구랑 뭐 연결된다는 게 그냥 아주 단선적으로 누구누구랑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음, 연결되고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것을 연결하고 아니면 내 위주로 내 네네네. 편의에 따라서 나의 목적에 의해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어, 연결의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누구 만나서 해마다 약속 잡고 하다못해서 누구 만나고 뭐 누구한테 관심을 보이고 청캐뮤니션도 보면 남한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각의 그 다양성들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자기 역할을 자기가 잘하는 것이 연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막 분주하게 뭘 만나고 이런 게 아, 아니고 네네네. 공화국이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 후기 쓰시지요. 그대로 너무 좋네요. 안주가 어제 그 미숙쌤께서 그 다른 세미나 하시는 선민쌤이랑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일이 많아져, 일이 많아져. 숙제가 늘어나.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이제 어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 연결이라고 하는 게 내 위치에서 전체랑 연결되는 거지. 내가 항대항으로 지금 내가 강평쌤이 좋아. 이런 연결이 아니다, 훔볼트한테. 내가 전체 속에서 해야 될 바를, 아까 지금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게 정말 괴로운 문제구나, 우리 사회가, 라든지, 자연이 이렇게 신음하구나, 라든지, 이거를. 그래서 훔볼트가 사실은 보면은 그 슈퍼스타가 되는데도 교우 관계가 매우 협소하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얘기하냐면은, 이게 그건가 봐. 이게 너무 좋네요. 그는 과학의 언어로, 시적 과학의 언어로 자기 책을 써가지고, 이제 전체와 연결되려고 한 거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강평쌤. 연결이 항대항으로 뭐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상대한테 잘해주거나 나를 이뻐해주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네요. 이게 지난 청킹 멘션도 항을 문제 삼은 거예요, 항을. 우린 연결할 때 항의 자격을 자꾸 문제를 삼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자유롭지 않죠. 저 사람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야? 해서 하고, 계산 다 끝낸 다음에 뭘 하죠. 그러지 말라고, 션킹 맨션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 이런 거여서. 그런데 이거는 항은 도처에 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요. 꼭 그 후기를 써주세요. 네. 또 조금만 얘기 더 들어보고 네. 너무 바쁘시, 네. 네, 기현쌤, 네. 강평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부러우시죠, 네, 기현쌤, 너무 네. 부럽고요. 그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훔볼트가 자신의 어떤 연구 실적들을 되게 그냥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였다면 막 힘들게 얻었거나 힘들게 어떤 결과물을 이루었을 때, 그걸 내가 공짜로 나눠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홈볼트에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겠구나. 연결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랬을 땐 진짜로 사리 사욕 같은 거는 정말로 어디 네, 들어설 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의 명예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그래서 너무 홀트, 맨날 신나잖아요. 흥분하고 예, 예, 조증 있는 분 마냥. 예, 네, 네. 네, 네, 그 그런 아버지 생각이. 재산, 뭐, 엄마 재산,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가 재산이 되게 많이 줬잖아요. 그 다 이제 없고, 뭘 취미도 없고, 이 얼마나 옷이 없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데, 프랑스 혁명기 유행하는 옷 입고 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옷에 대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때 사놓은 지금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자의식이 진짜 없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쓰고 있을 뿐인 조금 더 말을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연과는 교감을 많이 하는데 사람하고는 교감을 못하네. 이게 네네. 셀럽이긴 한데 그 일본만 네,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넘어가고 맞아, 맞아. 넘어가고 맞아, 그런 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자식이 죽었는데 죽음에 대한 철학을 막 편지를 써줬다. 막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항대항으로 내가 생각했구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람 이상하다. 근데 전체로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이 부분도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내 거 아니야.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용당할 것처럼 이용당하는 걸 주변에서 걱정하는데도 사람들 막 후배들 양성하고 막 키워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네네. 이 사람이 연결하는 방법이었구나. 강의도 막 하잖아요, 나중에. 베를린 어쩔 수 없이 가서 강의도 예. 막 하고 일반 사람들, 여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연결하는 방법이 그런 거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돼. 그 강의도 아니, 그땐 강의의 시대잖아요. 강의의 시대 가지고, 베르송이, 나중이지만, 그런 강의를 열면, 막 이렇게 언니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서 듣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아이고, 유머가 나오죠. 과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치마를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세상에. 우리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침보라쏘 높이 정도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자든지 이런 농담을 한다든지 전혀 즐겁지 않으신 것 같지만 아무튼 웃기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어, 그, 이렇게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혐의에 대한 이 책마다 이제 언급을 조금씩 합니다. 진짜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나 봐. 아니, 그게 진짜 없었나 봐. 끝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하니까, 아마도.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성애가 없으니까 동성애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왜 저렇게 친구를 꼭 붙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봉플랑이랑 별로 뭐 없고 근데 이렇게 누구랑 붙어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들 막 걱정하고 이런 그 시대 분위기도 느껴지시죠? 여기가 시대가 또 싹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지금 프랑스 이럴 때 예를 들면은 그 야한 소설 있는데 아니면 사드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기에 사람들이 읽었던 소설 장난 아니에요 그때 궁정 연애가. 근데 고 지나서 왕정복고 그러니까 다시 구체제가 돌아온다 이후에 좀 더 지나면 부르주아 계급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프랑스 안에서도 동성애는 그냥 금기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루스트 소설을 보면은 프루스트도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접근하는 그 소설이 나왔을 때 역시 동성애자였던 앙드레지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넌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었니? 그게 1910년대 후반 20년대인데 그때까지 계속 그게 금기가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이성의 중심의 가족 관계로 쫙 응축될 때에 이제 계속 건드려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훔볼트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데 매우 둔하달까? 그런 점이 있어서 요 정도 읽으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지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너무 인간과의 그 유대가 그 사람한테 막 꽂힌 장면이 없고 그러기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인간에 대한 훔볼트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보면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럽에서 하여튼 식물에 관심이 되게 많다. 그런데 식물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뿌리 때문이다. 훔볼트한테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프루스트의 소설에는 동물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곤충은 나옵니다. 벌, 난초, 다 식물이고 카프카는 식물 하나도 안 그립니다. 카프카가 식물을 안 그린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서 있대. 뭐가 저렇게 쟤는 당연하고 당당한 거야 이래가지고 식물이 싫대. 안 그린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훔볼트의 식물에 대한 아주 큰 사랑이 있습니다. 훔볼트는 이제 셀럽이 됩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쭉쭉쭉 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199쪽에 가면, 훔볼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런 거 막, 뭐랄까, 전시도 하고 막 이런 거 같죠? 그리고 일단, 구라라고 하면 그렇지만, 막 말이, 그러니까, 보르르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인기를 끄는데, 훔볼트는 책을 쓸 결심을 이제 돌아오자마자 좀 합니다. 199쪽에 책을 한 권만 생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한 권만 내가 쓸 글을 한 개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훔볼트의 제자다운 일이 아니야. 세네 개를 쓰고 그 심지어 두껍고 커다랗게 쓰자 우리 앞으로 두껍게 쓰자. 그다음에 시리즈로 쓰자. 이게 우리가 훔볼트 답사단이 해야 될 게 아닐까요, 기현쌤? 우리는 글을 두껍고 그다음에 게다가 아름다운 사파를 곁들이 이거 우리 하고 있고 우린 사진 좋아하니까 사진 곁들이자. 사파를 곁들이자. 그다음에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지질학 전문 지식은 또 따로 좀 쓰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싶다. 이게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진짜 야망이 필요해, 야망. 한번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쓰고 싶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웃기거나 울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글로. 물론 이렇게 실실 쪼개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도도 넣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훔볼트의 모든 사랑과 에너지는 타인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인데 저렴한 대중소설, 저렴하다의 동그라미, 싸야 된다. 이런 감각도 놀랍죠. 책이면 좋지가 아니고 책이 싸야 된다.
자기 책이 읽힐 걸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막 이렇게 지식인들이랑 얘기하는 게 이제 너무 기쁘고, 자, 베를린으로 갑니다. 205쪽에. 베를린에,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닷새 줄에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아, 지금이야말로 번개? 아, 그건 뭐야? 어떤, 그리고 그, 훔볼트가 침착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아까 우리의 전체랑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훔볼트한테는 아마 우연이 없을 거예요. 모든 자연이 인과로 이렇게 꽉 짜여 있고 제각각 위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버릴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이쿠야 놀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 이유, 인과를 파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자연 통합 이래서 자 208쪽에 보면 밑에 두 제줄 워낙 부지런하대. humboldt의 제자인 우리는 워낙 그냥 부지런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이걸 탁월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근데 훔볼트는 글을 엄청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209쪽 이게 훔볼트 자연 그림의 특징이어가지고 이게 아까 거기 하이라이트 그 자연자유공화국 거기가 이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페이지고 이 209쪽이 저한테는 두 번째로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이 식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기본적 컨셉이 여러 번 접도록 되어 있었고 이 책이 아주 큰가 봐요. 여러 번 접목되어 있었고 위도와 고도에 따라 기후대와 식물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때 위도와 고도는 그냥 뭐 객관적 정보의 숫자가 아니고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구. 그것은 훔볼트가 침보라스를 등반으로 스케치한 도면, 자기 아까 그거를 수정 보완. 훔볼트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그 새로운 각도가 뭐냐면은 전체에서 어떻게 밑에 두째 줄 내려오면 분포되어 있는가. 그 당시에 린네라고 하면 식물을 얘가 무슨 종속 과목 강문계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그게 아니고 위치가 어떠냐 이 기후대에서 이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 분포 밑에 두 줄 내려오면 시각적으로 비교 그 다음에 그 문단 끝에 모든 수치들은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비교가 보도에 따르면 히말라야가 제일 높고 침보라스가 두 번째로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높은 산에서 보면 이런 비교가 더욱 가능하니까 일목요연 배치 훔볼트가 자 200쪽부터 정리에 들어가는데요. 1번 훔볼트는 시각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다. 그거로 독자들의 상상력에 호소한다. 훔볼트 상상력은 시각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을 즐겨 쓴다. 즐겨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식물을 넓은 맥락으로 보면 자 이게 식물을 왜 굳이 다뤘냐면 식물이 분포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식물은 자연의 동물보다 더 많이 자연을 채우고 있어서 이게 이제 훔볼트의 식물 그러니까 아까 뿌리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다. 그 지구에. 그래서 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식물이. 그렇게 해서 상상력의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린네 비판. 린네 비판이고 우리 왜 식물 암수구별 하는 거 있잖아요. 훔볼트라면 이해 못할 얘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지금 이게 린네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을 기준으로 자연도 수술, 암술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린네 때문인가 봐. 그래서 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크게 쓰는 과학에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는 린네 비판이니까 당대 과학의 주류 인식을 이제 이걸 훔볼트가 치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훔볼트. 훔볼트는 전혀 새로운 시각인데 남아메리카가 연결성이 대단하다. 자, 마지막 줄. 모든 생명체는 연결된 힘을 가진 생물. 생물의 정의가 연결된 힘?
연결하려는 힘, 연결되는 힘. 이렇게 하다 되다가 이렇게 그 같은 거고요. 훔볼트는 이 연결에 식물 기후 지리 총체적 관련성. 그래가지고 이 연결들을 기후 차원에서 범주화를 다시 해가지고 엄청난 수준으로 이 전체성을 표착을 했고, 훔볼트는 우리가 답사 밴드인데, 참 그것도 어제 얻어 걸려가지고 밴드란 단어도 썼다. 밴드다. 그게 뭐 엮여있다 이런 거잖아요. 밴드 엮여있다. 그래서 식생대 개념의 효시다. 훔볼트는 식물만의 분류란 없다. 생식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너무 단순하다. 위치. 그리고 위치의 가장 포괄하는 값은 그 기후, 그러니까 하늘 차원에서 위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문단은 또 이제 딴 얘기입니다. 훔볼트는 자연 그림을 더욱 보강했다. 그래서 뭘 또 추가했다. 그래서 패턴을 그렸다. 패턴. 그러니까 침보라서는 패턴 그림표다.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산이다. 자, 210쪽의 첫 번째 문단이 훔볼트 상상력의 1번 정의고, 210쪽의 세 번째 문단이 그 훔볼트 상상력의 두 번째 밴드화시키고 기후까지 포함하고, 세 번째가 211쪽의 세 번째 문단인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자, 이 훔볼트의 그림 안에는 문명의 이동까지 들어간다. 212쪽. 인간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까 자연하고 인류의 영역을 나눴다.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막 나누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인 적이 없다라는 쓰는 브루노 라티르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실험과학이 출현해가지고 측정하면서 자연 자체만을 따로 연구하는 학문이 성립함으로써 이 자연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험실을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인류사의 문명도를 측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우리는 결국 근대인 적이 없다는 책에 있었습니다. 라는 시대에 훔볼트는 지도 하나 그려가지고 침보로서의 하늘, 바람, 별, 인간 다 넣은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연결의 완성판이다. 두 번째 문단 212에 자연 그림을 통해 늘 연결을 생각했다. 그리고 과학자, 우리 또 답사 좋아하잖아요. 나와서 공부해라, 나와서. 연결을 확인해라.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애니미즘으로는 더는 이 책을 통해서 영어 문제를 뽑아낼 수는 제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만물 동등성이라는 차원의 적극적인 버전으로 이걸 정리해보고 싶은 저를 촉발했던 세 번째 문단 둘째 줄. 상상력과 영혼의 중요성. 이게 있고, 셀링이 나옵니다. 셀링이 훔볼트랑 매우 공감대가 높은데 유기적 관계로 자연을 본다는 셀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13쪽 밑에서 다섯째 줄 중요합니다. 유기체라는 개념이 있고 전체를 설명할 때 복합체라는 개념도 씁니다. 복합체.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 특히 유기체 개념을 쓰는 철학자들마다 개념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유행한 유기체 개념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군주제 모델입니다.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복합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따로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빵집 앞을 지나갈 때 곧 세미나 시간인데 거기를 들러야 될 것 같은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 고품 위가 정하는 거죠. 머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한 조작. 그런데 훔볼트에게 셀링에게 유기체란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통합된 전체고 유기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관계 자체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글을 쓸 때 유기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인문세는 매우 유기체적이다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없고 인문세는 훔볼트가 말한 땡땡땡 의미에서 유기체적이다. 뭐 이렇게 써야 이게 우리 6명은 그거를 더 가져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217, 8. 자, 자연관이라는 책을 훔볼트가 씁니다.
이 자연관은 218 이게 자연관이 훔볼트가 제 짐작에는 그 이전에는 숫자표 그림이 훨씬 많은데 여기서부터 자연 묘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훔볼트가 자기 시각적 상상을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걸로 이제 풉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저서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제일 좋아했대. 왜 좋아했을까요, 훔볼트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상상력을 자기가 실제 구현해보고 독자로부터 11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반응도 되게 많이 일으켰고 연결이 잘 됐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상력에 대한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훔볼트의 저서 안에서 그 계열 안에서 훔볼트가 어떻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자기 진화하는지, 점점 이 나중에 코스모스라는 책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집대성하기까지 훔볼트가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력도 실험하고. 그래서 218쪽 마지막 문단 자연과는 서정적 표현을 중시한 산문체 과학책. 훔볼트는 내용이 중요한데 문체도 중요하다. 문체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스타일로 전달하느냐. 왜냐하면 그 스타일이 쓰는 사람의 상상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자들은 훔볼트가 다 주석으로 다 처리했어요. 훔볼트는 그냥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경험한 이 자연의 신비로운 연결성을 독자랑 나누고 싶어. 자, 그래서 자연관에서 요겁니다. 요거. 상상력에 대한 정의가 219쪽에 나옵니다. 훔볼트는 자연관에서 자연이 인간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했다. 내용인즉 자연이 인간의 내적 감정과 신비로운 의사소통을 한다. 예를 들면 맑고 푸른, 다 시각적인 거네요. 두꺼운 먹구름, 자, 다른 감정을 유발하며 바나나 나무와 야자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열대 풍경은 새하얗고 날씬한 자작나무들로 이루어진 넓은 숲과 다른 효과를 낸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 세계와 인간의 마음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연관이 출간됐을 때 사람들은 계시라도 되는 것처럼 느꼈다. 왜냐면은 자연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설명한 것도 17. 그 이전에 신학이 설명을 한 거고. 여기인데 자연과 인간이 무관하다고 한 게 아니고 관련이 있다. 감정적으로 촉발을 시켜준다. 그래서 상상력은 외부 세계와 인간 마음을 연결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는 자연을 생명망으로 간주하는데 연결에 있어서 강평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뭘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훔볼트는 이 자연관이라는 책에서 의존이라는 개념을 좀 더 집어넣는다. 의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적 연결성, 의존, 그 다음에 그림으로 결합시킨다. 그래서 220쪽에 자연관을 쓴 이유는 독자여, 내 책을 읽고 안데스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자연관의 목표는 독자를 움직여서 그 산으로 데리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림은 숫자, 좌표, 자연관, 이 책은 묘사. 그리고 완전히 결이 다른 두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가 훔볼트가 더욱 흡족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이게 사람들을 너무 놀래킨 거예요. 충격받았어. 가장 많이 충격받은 사람이 괴테야. 이게 뭐지? 충격받았다. 그냥 충격받아서 도처에 있는데 소로 에머슨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윈 영국 사람이고 줄 베른도 영국 사람이에요. 여기 좋더라고요. 여기 그 당시에 문화사에 해저 일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훔볼트 얘기를 한 번쯤 언급하나 봐. 훔볼트가 다녀온 바로 그 산에서 이렇고. 자, 파리로 갑니다. 파리는 제가 거의 줄을 쳐있지 않네요. 쳐있지 않고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239쪽에 그 볼리바르 이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볼리바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12혁명 제가 12장으로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그 중간에 하나 빠진 거는 236쪽에 험프리 데이비 나중에 만나는데 험프리 데이비가 문체가 좋은가 봐요.
은유를 잘 쓴다. 자연을 비유로. 그래서 험프리 데이비랑 되게 이제 정서적 반응을 중요했던 험프리 데이비도 혁명가장, 이것도 이제 글 쓰는 제목으로 너무 아까 정치와 자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자연과 정치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 목표가 인간에 대한 얘기죠. 훔볼트의 인간학을,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종찬 선생님은 과학 얘기가 너무 없다의 관점에서 아쉽다고 하신 거지만 이 책의 목표는 훔볼트의 인간론인 거라고 저는 이제 읽게 돼서 혁명, 그러니까 자연학자는 혁명적일 수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자 이제 볼리바르를 거기서 만나고 이 볼리바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쭉쭉 해나가는데 볼리바르는 240쪽에 숲 산맥강이 볼리바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볼리바르는 혁명의 이유를 시몬 볼리바르 245쪽에 이렇게 생기셨나 보네요. 근데 이 남아메리카 혁명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오랜 스페인 지배 아래서 토착 엘리트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원주민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250쪽 훔볼트 저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명확하게 살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의 종합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254쪽에 숫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번역자를 자기가 이제 바꿔버렸. 그거 안 되고 네가 내 뜻을 모르는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훔볼트는 본인의 관찰을 제일 중시했다. 그래서 252쪽에 첫 번째 문단 다시 했죠. 훔볼트는 노예제를 매섭게 고발. 그래서 영국에서 그 히말라야 허락을 안 해준 게 이게 그 이제 출간은 안 됐지만 싫어할 것이다. 256쪽에 볼리바르는 두 번째 문단에 연설을 했어요. 혁명 연설을. 남아메리카의 장관, 활력, 투쟁의 이유는 이렇게 막 너무 그 장관, 어마어마한 자연을, 그 다음에 여기에 활력을,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는데 자연 보호하자가 아니죠.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광대한 남아메리카의 통합. 그래서 이제 이 남아메리카 연맹을 볼리바르가 조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볼리바르가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도 안드레 울프 선생님은 259쪽에 침보라소를 이용해가지고 혁명, 운명의 메타포로 침보라소를 썼다. 그리고 자연을 볼리바르가 이게 너무 훔볼트답다. 그래서 260쪽에 볼리바르가 훔볼트한테 1821년에 자랑스럽다, 이 자연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유도 되고 화산 같은 비유를 써가지고 대중을 촉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닮을 때 가지는 그 폭발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훔볼트는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그 차별을 두지 않았죠. 미개한 지식을 그럴 거다. 저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런던에서 또 책을 써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당대 런던의 막 시인들, 워즈워스 콜리지 이런 사람들이 막 훔볼트한테 감별 받아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찬미하는 시를 쓰고, 다람쥐 쳇바퀴 282. 그래가지고 이 유럽 안에서 막 어디를 가만히 못 있고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모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에 있는 찰스 라이엘 290쪽에 드디어 이제 좀 있다가 곧 그러니까 어린 다윈이 훔볼트랑 말 한번 해보려다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라이엘을 만나서 지질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고, 이제 지적인 내용이죠. 지질학의 정보를 교환한 298. 그 다음에 이제 훔볼트 찬사인데 294쪽에
이 북미 원주민 연구에 투신한 사람도 나 훔볼트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했어.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런 글을 막, 거대하게 길게 많이 시리즈로 쓸 때, 아, 훔볼트가 시켜서 내가 이런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난 훔볼트 정신을 이렇게 따르게 됐거든. 이런 말을 왜 안 웃으세요, 지금. 하고요. 자, 아이디어를 전파. 베를린에 가가지고 거의 뭐 끌려다니고 앓는 소리 하고, 그런데 강의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 이 345 자연망 개념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316쪽 지리학 강의록, 이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쓰고 노트를 계속 포스트잇을 막 붙이면서, 그래서 이게 딱 우리예요, 우리. humboldt는 316쪽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그 다음에 훔볼트가 과학자들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답사가면 식사나 사교 하잖아요. 해야 되겠어. 식사나 사교도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원, 식물원, 동물화석 전시장 소그룹으로 묶되 분야를 가리지 말라. 이게 우리야, 우리. 그래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속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훔볼트가 이 자기 인물들이 나이를 먹고 있는데 후배들, 그러니까 훔볼트가 자기 책을 나눠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남이 공부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공부 내가 다 할 얘기 아니고 토론하고 차도 마시고 본인은 밥 거의 뭐 끼니도 잘, 훔볼트는 빵만 먹고 제자들 고기 먹는다잖아. 모름지기. 그 세미나 반장들은 빵을 드실지어다. 그래가지고 아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형수가 돌아갔을 때 그 애도를 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 막 돈 주고 막 먹이고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책 써서 자기 막 그 강의에 막 드레스 입고 있는 언니들이 막, 아, 잘 들어야 될 텐데 이 마음으로, 정말. 그래서 아무튼 난리 났다고. 아, 그 321쪽에 러시아 갖다 치고 다음 주는 러시아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선생님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321쪽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 책에서는 더 다루지 않지만 훔볼트의 형이 사실은 언어학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저는 훔볼트 맨날 이분을 더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게 19세기 언어학이죠. 19세기 언어학. 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랑 걸쳐가지고 그림 형제가 이제 독일에서 독일어를 수집할 거예요. 여기 약간 여기 겹쳐집니다. 그림 형제 중에 형, 동생, 거기도 이제 브라더스인데 어휘를 엄청나게 수집한 걸 남긴 게 민담집이 된 거고, 원래 동화를 수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훔볼트, 비레름 훔볼트. 자, 비레름이 형이고, 알렉산더가 자연을 설명하는 것처럼 비레름도 이 형성 충동 이런 개념을 지금 이 기술을 보면은 비레름이 훔볼트에게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더 훔볼트가 어떤 형성 충동이라는 개념을 썼나 봐요. 이 자연학에서. 그러면서 이 비레름 훔볼트는 그러니까 언어론을 새로 만들었는데, 세상에는 상이한 언어들이 있다. 근데 상이한 언어들 각각이 독특한 사고를 형성을 한다. 그 이전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언어를 쓴다는데, 이제 비레름이 가장 큰 공적은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 언어가 그 공동체와 그 땅 사람들의 연결성을 더 촉진한다. 라고 해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언어가 가진 이제 언어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었을 텐데 그 논의를 뒤집고 있습니다. 문법, 어휘, 시제가 사고를 형성한다. 자, 바꿔 말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논점이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그 언어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 언어가 감정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무엇의 한계? 감정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 벗어나게 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언어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언어는 기계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유기체다. 비레름의 궁극적 목적은 유기적 전체라는 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자, 이게 여기 설명이 되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비레름 훔볼트의 언어는 개별 언어 중에 군을 형성하게 돼, 군을. 어떤 개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족 언어라든지 매우 상이한데 뿌리가 같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언어 자체를 이렇게 그룹화하는 일을 비레름 훔볼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통 언어, 어느 계통 언어 이런 이제 이론을 이렇게 근대의 민족어를 이론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이 비레름 훔볼트가 닦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짧기는 한데 훔볼트의 언어 이론, 그러니까 비레름 훔볼트의 언어 이론도 재밌겠네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언어 이론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알렉산더 울프 선생님의 말씀은 모든 언어가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혀 달라 보이는데 뭐 만주어랑 뭐 한국어가 이렇게 뿌리가 같아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다른데 연결, 위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가 러시아는 가서 다이아 맞죠? 다이아 찾았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너무 힘드시죠? 그렇지만 얘기 조금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훔볼트가 낭만주의하고 네네.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281쪽에 보면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이끄는 그러니까 훔볼트의 자연관이 낭만주의를 이끄는 원리나 메타포가 되었다. 네, 280? 1쪽? 네네. 자, 1번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의식의 감정적 확인이다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낭만주의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 자기 관점에서 파악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 했는데, 그 자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은, 외부 대상에 대한 나의 시선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예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나요? 비가 울고 있어, 이런 걸. 비는 안 울잖아요? 내가 울지. 이런 걸로 내 정서를 자연에다가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기 감정적 자의식이 표현되는 코드를 낭만주의자들이 만들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계속 반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정신의 운동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주의 깊게 들어왔는데요. 낭만주의자들에게 훔볼트가 간발을 되게 일으킨 것 같아요. 훔볼트도 상상력으로 자연과 연결되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상상력이 뭐냐? 대상에 대한 내 시각적 인상이죠, 인상.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다르냐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훔볼트의 목적은 자연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하고
이 돌, 바람, 풀로 꽉 차 있는, 아까 강비쌤 말씀한 그걸로 꽉 차 있는 것하고 내 위치에서 연결을 일으키려고 외부 대상을 내가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건 자의식의 확인하고는 목표가 다르다. 근데 낭만주의자들은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강하다. 그게 개인한테는 자기고 확인할 길은 타자에 대한 반응적 인식이기 때문에 연애 소설이라든지 실패한 연애는 이런 게 이제 발명하게 되고, 집단일 경우에도 정서로 이 공동체를 묶는 일이, 우리도 한 이런 걸로 묶잖아요. 고미숙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은 발명된 감정이라고. 조선시대에 무슨 소설 뭐 어디 울고 질질 짜있는, 뭐 제가 한을 폄하했네요. 그런 거 없다. 근데 감정적 공동체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받게 되고, 훔볼트의 어떤 용어가 낭만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쓴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매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훔볼트의 목표는 우주적 연결이다 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다. 정신 아주 꼼꼼하게 보셨네요. 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까요? 우리가 이 밤에 끝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각자 또 글을 써야죠, 이 밤에. 자, 그러면은 성스러운 나이트 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끝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